안녕 아이들. 자,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18주제인 양난 이후 정치 운영의 변화를 올렸었는데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재촬영합니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빼고 내용들만 빨리 추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교실 열기를 보면 언론을 담당하는 3사, 3사 뭐였었죠?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라고 하는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관 또는 관관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하고 깨끗한 관직이었는데요. 그런데 조선 후기 학자인 정약용은 3사를 비롯한 언론기구를 없애야만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공론 정치는 조선 후기에 와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고, 정약용이 3사를 비롯한 언론기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난 이후에 정치 운영의 변화 과정에서 3사를 비롯한 언론기구가 공론을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붕당의 세력 유지에 앞장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제는 조선 후기의 정치의 변동 사항을 볼 텐데,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내용도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붕당의 정치라는 내용인데, 이 붕당의 정치로 인해서 나타난 가장 큰 정치적 변화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비변사의 정치적 기능 강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조선 전기에 가장 중요한 정치 기구는 의정부와 육조였죠. 그래서 왕 아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의정부가 있었고, 의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결정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육조 중심으로 행정체계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러한 의정부 육조의 행정체제를 누가 대신하냐면 비변사라는 기구가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자, 비변사 보면 지금 이 도표 안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중종 때 삼포외란이 일어나면서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명종 때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상설기구화됐대요. 여기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임진왜란 때 그 기능이 크게 확대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눌 때 양난, 외란과 호란을 기준점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외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로 발돋움한 것이 비변사이기 때문에 비변사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변사가 강화됨에 따라서 의정부와 육조체제도 유명무실,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없어지고 왕의 권한 역시도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교과서나 학습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와 함께 정치적 기구로 비변사라는 기구가 있다면 군사적 기구도 함께 볼 수 있는데, 군사적 기구는 원래 조선 전기에 군사 핵심 기구는 오영이라고 하는 5가지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대신하는 기구가 오군영이라고 하는 5가지 부대가 있습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금이영, 수어청이라고 하는 5부대인데, 이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자면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의 군사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군사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상비군, 항상 대비되어 있는 군대에, 다른 말로 하면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 훈련도감이 설치됐고, 그 이후에 어영청, 총영청, 금이영, 수어청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조선 후기에 정치체제가 완성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치 및 군사기구의 변화로는 비변사와 훈련도감을 비롯한 5군영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미 김수진 선생님과 배웠겠군요. 흥선대원군이 나오면서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 폐지하면서 의정부가 부활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복잡한 정치 구조상의 변화를 좀 보면 붕당의 기능이 변질됐다라고 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겪으면서 변질이 됐냐면 예송과 환국을 거치면서 일당 전제와 추세가 강화되는 변질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붕당의 공론 대변 기능이 약화되었대요. 붕당이 전체적인 여론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붕당은 자기 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 구조가 악화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앞서 나왔던 예송의 경우에는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효종의 모친이었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졌던 예법 논쟁이라고 하는데, 서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져서 논쟁이 벌어졌고, 그 뒤에 등장했던 환국 정치는 중심 인물이 바로 숙종이었는데, 숙종이 이제 여러 왕비를 두거든요.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도 있고요. 두 번째 계비였던 인현왕후도 있고요. 그리고 매우 큰 논란의 인물이었던 희빈 장씨, 장희빈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또 다른 후궁인 숙빈 최씨, 예전에 동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도 역시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숙종이 어느 여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관련된 붕당의 위치가 크게 변동을 했기 때문에 마치 국면이 전환된다, 동전 뒤집듯이 국면이 전환된다라고 해서 환국정치라고 부르고 있고, 예송 논쟁과 관련해서 잠깐 관련 자료를 보면 예송 논쟁이 두 차례 걸쳐 벌어지는데, 기해예송과 갑인예송이라는 것이고, 기해예송 때는 서인의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1년선이 결과적으로 채택되는데, 그의 반대편에는 허목이라는 사람이 중심했던 남인이 있었고 3년상을 주장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있었던 갑인예송에서는 역시 송시열과 허목이 대립하는데, 송시열은 왕후가 둘째 며느리니까 9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대공설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허목은 경국대전에 따르면 큰 며느리든 둘째 며느리든 기년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허목이 이기게 됐던 결과를 가져왔던 논쟁이 바로 갑인예송이에요.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탕평정치와 세도정치가 나오는데, 먼저 탕평정치의 경우는 탕탕평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붕당 간의 세력균형과 왕권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두 명의 왕, 보통 조선 후기를 다시 부흥시켰던 왕이었던 영조와 정조가 펼쳤던 정치를 붕당정치라고 부르고, 붕당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 수치체제를 개편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법전을 정비하는 등의 개혁이 시행됐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정리가 좀 어려워서 지금 표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영조의 경우에는 탕평파라고 하는 과거의 붕당과는 관계없이 본인을 따라서 새로운 개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라는 탕평파를 육성했고, 붕당의 근원이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했으며, 붕당들이 가장 얻고 싶었던 관직이었던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국에 붕당과 관계없이 평평한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탕평비를 건립했으며, 뒤에 나오게 될 균역법이라고 하는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도 시행했고, 태종 때 만들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하려고 했던 신문고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형벌을 금지시켰던 굉장히 일반 백성들의 편에 섰던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전을 정비하면서 속대전이 나오는데,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에는 4가지 법전이 있거든요. 이 4가지 법전만 보면 조선시대 법전을 다 봤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조선 전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고, 영조 때 편찬됐던 속대전이 있고요. 그리고 정조 때 편찬되는 대전 통편이 있고, 여러분 흥선대원군 배웠잖아요.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도 역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흥선대원군 이야기 나왔으니까 흥선대원군을 봤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영조와 흥선대원군은 참 공통점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조의 탕평정치는 성공했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탕평파를 육성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가장 힘이 강한 분당이었던 노론들이 집권하고 있었고, 그 결과
영조와 그의 아들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의 아들 사도세자고 아주 유명한 왕자죠. 조선시대 왕자 중에 왕자이지만 쌀을 담아두는 뒤주에 갇혀서 바로 아버지 영조의 명령에 따라서 죽었던 인물이 사도세자고, 그의 아들이 영조의 뒤를 이어서 손자로서 왕위에 올랐던 정조라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영화도 드라마도 많이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세종 못지않게 조선시대 임금 중에 가장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국왕이기 때문에 업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면 역시 탕평 정치를 실시했는데, 할아버지와 같이 탕평파라는 새로운 붕당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새로운 붕당 만들어봤자 모두 노론이 장악하니까 노론, 소론, 남인 등을 골고루 등용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웠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장각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돼요. 원래 왕실 비서 도서관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였는데, 마치 세종이 집현전을 길러서 본인이 꿈꿔왔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했다면, 규장각은 정조가 마치 세종의 집현전처럼 활용했던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는 몹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하들 중에서도 공부를 더 해야 될 신하들에게 일정한 제도를 마련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그 제도가 초계 문신 제도예요. 보통 이제 규장각에 있는 젊은 학자 관료들이 다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초계 문신제. 정조의 굉장히 특별한 정책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규장각도 초계 문신제도, 그리고 본인을 지키기 위한 친위 부대를 만드니 장용령이라는 부대예요. 역시 자주 언급되고요. 보통 정조하면 뭐니 해도 수원에 건설된 화성 빼놓지 않고 얘기 나옵니다. 화성도 한번 같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상업활동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요. 조선 후기 보면 우리 경제적 부분과 같이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원래 농업사회였던 조선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조선 후기에 아주 극명하게 등장하게 되고, 그 시기가 바로 영조와 정조 시기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명백하게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가 있었어요.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도성 내에서는 꼭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시전상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시전상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장사할 수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난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전은 어지럽게 펼쳐진 장사꾼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금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내에선 국가의 허락을 받은 우리들만이 장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는 것은 상업활동이 활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통제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가지로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큰 저해 요소였는데,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정책을 통공정책이라고, 신해년의 통공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신해 통공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잘 나갔다면 조선사회가 좀 바뀔 수도 있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데 조선이 좀 불행하게도 이 이후에 정치적으로 큰 하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조에 대한 아쉬움을 더욱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정조가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11살 아들이었던 순조가 즉위하면서부터 세도 정치라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왕이 아니라 앞서 봤었던 붕당 중에 가장 집권하고 있었던 노론도 아니라 노론 중에서도 특정한 가문만이 권력을 독점하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권력을 독점했던 가문이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특히 안동김씨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소수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시기를 세도 정치라고 부르고, 언제냐면 순종, 헌종, 철종 요 3대 동안 약 60년에 걸쳐서 62년 동안에 걸쳐서 세도 정치가 실시가 되는데, 문제는 왕권이 악화되면서 이제 모든 권력은 특정한 가문에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 특정한 가문들은 권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면 관직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걸 매관,
매직이라고 불러요. 관직을 사고 판다라는 뜻이에요. 관직을 사고 판다는 것은 관직을 얻는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있거나 어떤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내가 돈 내고 관직을 샀으니까 이 돈을 뽑아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정치의 기강은 어지러워지고 문란해지고, 그리고 당시 세금 제도였던 삼정이라는 것도 문란해지는데, 삼정의 문란은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이 참 불행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보면 정조의 아들이 순조였는데 11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 왕으로서의 권력을 전부 다 다하지 못하고, 그의 권력이 순조의 장인이었던, 어린 나이지만 결혼을 했어요. 왕자니까. 김조순에게 쏠리면서 안동 김씨가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순조가 안동 김씨에 눌려서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니까 내가 훌륭한 아들을 키워야지 라고 해서 훌륭한 아들을 키웁니다. 비운의 또 왕세자인 효명세자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력이 출중했던 왕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명세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다시 왕권을 강화하면서, 원래 왕조 국가에서는 왕권이 강한 것이 국가의 안정에 큰 보탬이 되거든요. 왕권을 다시 강화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효명세자가 순조보다 먼저 죽게 됨으로써 그의 손자였던 헌종에게 왕위가 넘어갑니다. 그때 헌종의 나이가 8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양조씨나 다른 안동 김씨와 같은 가문들이 여전히 득세하게 되었고, 헌종은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어요. 대가 끊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조선의 왕의 성씨는 이씨잖아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안동 김씨와는 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씨 중에, 왕족 중에 힘이 없을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몰락한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종은 원래는 농민이었어요. 19살까지 농민으로 농사 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마가 와서 데리고 가서 왕이 된 겁니다.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죠. 이런 시기가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자, 내용들이 좀 복잡해서 이런 내용들을 약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조선 후기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시작은 선조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외우던 거 기억나죠? 다음에 광해군, 다음에 인조, 다음에 효종, 다음에 현종, 효현, 숙경영이니까 숙종, 경종, 영조, 너무 짧게 썼네요. 좀 넓혀서 써도 됐을 텐데, 정조, 그리고 나서 세도 정치의 3명의 왕, 순조, 헌종, 철종까지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명의 왕이 더 등장하면 조선이 마감입니다. 그 사람이 고종과 순종이에요. 조선 후기의 왕들인데, 자, 이 왕들을 보면 먼저 선조 임진왜란 겪었던 왕이죠. 임진왜란. 광해군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중리외교를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고 대동법을 시행했던 왕이에요. 자, 그러면서 붕당은 어떻게 하냐면, 붕당은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 이 중에 동인이 집권하면서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는 것을 겪으며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됐고, 북인이 광해군 때 집권을 했었죠. 광해군과 함께. 그리고 남인과 서인은 북인보다는 힘이 약한 상태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광해군이 끝까지 왕성했던 사람이 아니죠.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왕위에 올랐고, 인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병자 호란이 벌어지죠. 정묘호란, 병조호란, 호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인조 반정으로 집권하면서, 서인들이 집권하면서
북인들은 붕괴가 되고 이제 서인들이 집권하는 상태에서 남인들이 이것을 돕는 형국으로 진행됐던 것이 붕당 정치의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했어요. 자, 문제는 뭐였냐면 인조가 원래 첫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소현세자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소현세자가 굉장히 미심쩍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살당했다. 누구에게? 아마도 아버지에게 라고 꼽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더욱 이상한 것은 조선은 성리학적 사회였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죽으면 그의 아들 적장자 중심으로 계통이 연결되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아들이었던 인조의 손자가 새 손이 돼서 왕위를 뒤를 이어야 되는데 이 손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세자 자리를 복림대군에게 줘서 효정이 된 거예요. 그 효정은 뭐 하냐면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북벌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미 이전 시간까지 다 봤던 내용이고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 현종 때부터 나타납니다. 붕당 정치가 왜곡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예송 논쟁이었어요. 남인과 서인이 싸웠죠. 아까 남인의 허목이라는 사람과 서인의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싸웠는데 갑인예송, 기해예송을 겪으면서 한 차례는 서인이, 한 차례는 남인이 승리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붕당은 좀 평화롭게 갔었는데 집권 붕당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송 논쟁이에요. 그래서 예송 논쟁으로 인해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격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상복을 3년 입을 것인가 1년 입을 것인가 3년 입을 것인가 1년 입을 것인가 1년 입을 것인가 9개월 입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종의 아버지였던 효종 자체의 정통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효종은 원래 임금이라고 한다면 왕의 첫 번째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라는 사람이 몇 년 상복을 입을 것인가에 따라서 효종이 첫째 아들로서 또는 두 번째 아들 이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왕의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효종의 정통성은 바로 현종의 정통성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의 싸움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막 서로 간에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두 차례 걸친 예송 논쟁 끝에 남인이 집권하고 이제 서인의 세력이 약화됐는데 숙종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을 했던 왕이에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국정치 한 번의 국명을 전환시켰다고 했죠. 갑자기 어느 날 한쪽 편만 드는 겁니다. 이제는 서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친 환국정치를 겪으면서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남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됐고 이 세 차례에 걸친 환국 정치를 끝내면서 나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서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돼요. 실제로 나뉜 것은 1차 환국 정치를 끝내면서 남게 됐긴 했지만 어쨌든 환국 정치를 통해서 붕당이 또다시 나뉘게 됐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국 정치에서 승리한 당은 패배한 당에게 그러니까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이라는 세 번째 한국인데 서로에게 상대당에게 사약을 선물로 보낼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집권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찾아왔고 마침 서인들이 승리하긴 했지만 서인들이 밀고 있었던 인현왕후에게서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고 남인들이 밀고 있었던 장희빈이라는 여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그 사람이 경종이에요. 그래서 남인과 그리고 서인 중에 온건파였던 소론은 경종을 지지합니다. 반면에 마지막 갑술한국까지 끝내고 나서 집권을 하게 되는 노론은 장희빈의 아들을 강력한 왕이 된다면 본인들에게 큰 피해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좀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숙빈 최씨라고 하는 신분이 미천했던 천민 출신이었던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씨에게서 난 아들 영조 왕자를 왕으로 삼으려고, 왕자 때 이름은 연인군이었는데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경종이 갑자기 죽고, 여기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돌아요. 게장과 꽃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는 바람에 경종이 죽었는데, 이것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냐? 동생이었던 영조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조 독살설도 있는데, 뭐 독살 당한 것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영조가 왕이 됐을 때 소론과 특히 남인의 경우에는 영조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인좌의 난이라는 것도 벌어졌고, 이런 난을 겪으면서 영조가 나름대로 정치를 좋게 펼치기 위해서 실시했던 방법이 탕평정치라는 거였고, 그의 손자 정조 역시 탕평정치를 펼친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노론이 득세했는데, 그래서 영조는 탕평파를 만들어서 야, 다 없어. 노론, 소론, 남인이 뭐야? 전부 다 내 말을 따르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겠어 라고 했지만, 정조는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론도 인정하고 소론도 인정하고 남인도 인정해가지고 모두를 한 번씩 골고루 등용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영조 이후에 잘 집권하지 못했던 남인 출신의 영의정 최재공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였던 정약용 역시 남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정조의 탕평정치 덕분에 등장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고 나서 3대 62년 동안의 세도 정치가 펼쳐지면서 사회적으로는 혼란해졌고, 이제 노론 중에서도 매우 특정한 소수의 가문들, 안동 김씨나 풍양조 씨와 같은 세도 가문만이 집권을 하게 되는 세도 정치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쥐어짜고, 그것이 삼정문란이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제도 얘기 나왔으니까 세금제도를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교과서 74페이지고 조선의 수치체제라고 해서, 조선은 원래 세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조세, 공납, 역이라는 세금이고, 조세는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주에게 풍흉에 따라서 차등 징수한대요. 그래서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는 것이 조세인데 국가에 납부를 하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납부하냐면 조선 세종 때 공법이라는 거, 연분구등법이라는 거 실시되면서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1결이라는 토지당 곡식 4두에서 20두를 왔다 갔다 차등 징수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뭐 결, 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결은 조선시대에 토지를 세는 단위로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00평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넓은 토지죠. 두는 지금의 마일 정도에 해당해서 한 보통 12kg 정도? 12kg 정도의 곡식을 말한대요. 그래서 이 정도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이었구나. 조세 있었고, 공납이 있는데 공납은 기준이 호세래요. 호는 그 가구자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로서 뭘 징수하냐면 토산물을 징수한대요. 여기서는 곡물, 주로 쌀이겠죠. 쌀을 징수하고, 이거는 토산물을 징수하고, 마지막 역은 인두세, 머리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누구의 머리에 부과하냐면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남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역인데, 노동력을 직접 부과한대요. 원래는 역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역과 군역이 있었는데, 요역의 경우에는 공사에 동원되는 것이고, 군역은 지금 뭐 군대 가듯이 군사적인 것에 동원이 되는 것인데, 점진적으로 요역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자 군역이 요역을 담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세금제도, 조세, 공납, 군역이 있었고, 토지를 기준으로 각 집을 기준으로 사람, 양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고, 무엇을 징수받냐면 쌀을 징수받거나
토산물을 징수받거나 노동력을 직접 수취하는 방법으로 징수했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조선 후기에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등으로 각각 바뀌게 돼요. 영정법은 풍년과 흉년에 아까 관계 있게 세금을 걷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1결당 4두로 영원히 고정. 영정법이에요. 인조 때 영원히 정하는 방법으로 고정됐던 것이 영정법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광해군 때 실시했던 공납과 관련된 세금 대동법이 있는데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쌀, 면포, 화폐 등으로 납부하게 돼요. 공납은 원래 뭐였어? 공납은 원래 각 집집마다 가호를 기준으로 해서 토산물을 납부하는 세금이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앞서 봤었던 조세잖아요. 조세 또는 조세를 전세라고 부르거든요. 땅을 기준으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전세 기준이 토지의 양이었는데 이제 공납도 토지의 양에 따라서 주로 쌀로 받는데요. 그러면 영정법과 대동법 둘 다 같은 세금처럼 보이겠네. 그죠? 마지막 균역법은 앞서 영조 때 나왔죠. 영조가 처음 실시한 방법으로 군역의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군역의 부담을 줄여준대요. 당시 1년에 양인 남성 1명당 2필 정도에 해당하는 옷감을 만들어서 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라고 해서 한 필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한 필로 줄여주니까 국가로선 세금이 줄어들었고 그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결작이었대요. 역시 토지 1결당 2두를 납부하고 또는 양반들에게 선무군관포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세금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정리가 잘 안되죠. 그 정리가 좀 되라고 지금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그림도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세금은 세 가지. 조세 또는 전세라고도 불리는 세금이 있고,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도 있고, 군역 이런 세금이 있는 거예요. 각각 기준은 뭐였냐면 얘는 토지가 얼마큼 많냐 적냐를 따라서 곡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었고, 공납의 경우에는 가호, 집집마다 뭐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토산물, 특산물을 납부하는 세금이었고, 군역의 경우에는 양인 남성을 기준으로 와서 노동해 라고 해서 노동을 직접 수취하는 방식이 군역 세 가지 세금 제도였다는 거죠. 문제는 세 가지 세금 제도에 다 문제가 하나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조세 같은 경우는 원래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뉜다고 했냐면 어떻게 나뉜다고 했냐면 어떻게 나뉜다고 했냐면 4두에서 20두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주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 세금이 일방적으로 풍년과 흉년과 관계없이 많이 정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금들은 원래 지주가 납부해야 되는데 땅이 없이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에게 대신 내라고, 이걸 전가라고 하죠, 한자어로. 소작농에게 조세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세금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인조 때 조선 후기에 오면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된 것이 영정법인 거죠. 특징은 4두에서 20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1결을 기준으로 곡식 4두를 납부하게 하는, 고정시키는 것이 영정법의 특징이었어요. 복잡하지 않고 생각보다 큰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정법은 아주 중요하게 나오진 않아요. 보다 중요한 것은 대동법과 균형법인데 그러면 공납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공납의 경우에는 토산물을 납부해야 되는데 조선 후기에 관리들이 못된 놈들이면, 정말 못된 놈들이면 농민들이 토산물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광주니까 그래 수박을 합시다. 수박을 각 집집마다 구입하거나 아니면 직접 농사짓거나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 납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왕실까지 직접 납부하지 않잖아요.
중간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령이 있고 향리들이 있는데 이런 수령, 특히 향리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속임수를 쓴 겁니다. 그 수박을 그냥 받으면 될 것인데 수박을 안 받아요. 안 받고 뭐라고 하냐면 저 옆마을 가보면 웬 상인이 수박 팔고 있는데 그 수박 정도가 되면 우리가 받아서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박을 관리들이 받지 않으니까 저 지정을 했던 이야기가 나왔던 상인에게 가서 수박을 사서 세금으로 납부해야겠다라고 상인에게 갔는데 수박값이 평소에 10,000원인데 그 상인에게 가면 수박값이 50,000원, 100,000원 하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신 공납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방납이라고 하고 이 방납에서 어마어마한 폐단이 발생합니다. 조선 후기를 다루고 있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방납의 폐단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광해를 보면 광해에서 이제 한 궁녀가 어떻게 하다가 가족과 살지 못하고 궁궐로 들어왔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 방납의 폐단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실시되는 법이 바로 광해 때 처음 실시돼서 무려 100년 동안이나 거쳐서 전국으로 점차 확산됐던 대동법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대동법은 우선 기준 자체가 바뀌었죠. 원래 가호를 기준으로 했는데 토지를 기준으로 해요.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1결이 있으면 곡식 12두를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쌀만 납부하지 않고 쌀이나 또는 옷감이나 동전 등 각 지역에 따라서 맞추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심은 쌀이에요. 쌀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대동법의 특징이에요. 야, 너네들 토산물 구하기 어렵잖아. 가장 흔한 걸로 납부해가 대동법이에요. 정말 백성들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것이었던 거죠. 반면 이제 군역은 노동력을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었는데 조선은 전기에 임진왜란 전까지 크나큰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을묘변 삼포외란 정도 있었는데 크나큰 전쟁이라고 볼 수는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를 보내요. 이걸 대립이라고 하고 각 관청에서도 지방 관청에서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군사 훈련시키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뭐 하냐면 야 오지 말고 대신 오는 대신에 군대에 오는 것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수취 납부해 뭘 옷감을 그래서 방군수포라고 해서 사실상 양인 남성은 1년에 군대를 가지 않고 군포 2필씩을 납부하게끔 점진적으로 변동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2필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여기에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되는 거죠. 균역법의 특징은 2필을 1필로 줄여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필로 줄여주다 보니까 부족한 분이 생겨요. 세금을 지금 국가에서는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었는데 2필씩 걷다가 1필로 줄어들면 세금의 부족분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결작이라는 걸 만들어요. 선무군관포라는 걸 만들어요. 선무군관포, 뭐 어장세, 선박세 이런 거 만들어요. 선무군관포는 원래 군포를 납부하지 않던 양반들한테 선무군관이라는 호칭을 줄 테니까 옷감 좀 납부해, 세금 좀 납부해서 받는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결작이에요. 자, 세금의 부족분이 너무 크니까 또다시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1결이 있으면 곡식을 쌀을 2두씩 납부하게 하라라는 것이 결작입니다. 균역법에 의해서 실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균역법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세금 제도의 정의의 편에서 봤을 땐 세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는 게 공정할까요? 아니면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공정할까요? 세금의 정의에서 봤을 때는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것이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의 큰 변화인데 지금 그러한 변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대동법과 균역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몹시 중요하다라고 했고, 대동법은 여기다 한 가지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토산물을 관청이나 국가에서 왕실에서 받았던 이유는 필요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수박이 필요하니까 수박을 받고 어떤 데서는 물고기를 받고 막 받았는데 지금 그걸 전부 다 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은 원래 평상시에 수박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쌀로 받았으니까 야, 쌀을 수박이라고 하고 대신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왕실과 연계된 어용상인이 등장해요. 어용상인, 국가와 거래를 하는 상인이에요. 이 상인들은 뭐 하냐면 국가가 이제 쌀을 너무 세금 다 받으니까 쌀을 마치 지금의 화폐처럼 삼아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사서 왕실에 되는 거예요. 관청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들이 대규모로 거래에 나서기 때문에 대동법 실시 이후 조선 후기는 뭐가 발달하냐면 상업이 발달해요.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의 발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만히 봤더니 대동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는 각 집집을 기준으로 토산물을 받던 세금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상 공납이, 조세는 전세라고도 했죠. 전세. 공납이 전세화된 거예요. 그렇죠. 공납이랑 전세기랑 기준이 똑같잖아요. 토지를 기준으로 4두, 토지를 기준으로 12두. 아, 그러면 내가 토지 1개를 가지고 있으면 쌀을 16두 내면 되겠네? 아니죠. 결작도 있잖아요. 18두를 내면 되겠네? 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납과 전세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이 세 가지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조선의 세금 제도는 세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전세, 전정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양인 남성에게 군포 한 필씩 납부하게 하는 군정, 이런 게 남아요. 조선 말기의 세금입니다.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실시됐는데 이제 요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이제 세금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된 거죠. 전정과 군정으로. 그런데 여기에 악랄한 탐관 오리들이 세금 아닌 세금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것을 환곡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 세금을 전정, 군정, 환곡해서 삼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삼정의 문란을 넘어갈게요. 자, 삼정 문란. 자, 일어나게 된 계기는 세도 정치 시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령과 향리의 수탈로 인해서 수치제가 어지러워진 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세도 정치기에 특정 가문들이 집권하면서 특징이 나타났죠. 매관, 매직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했죠. 각 지방의 지방관들, 수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사니까 돈을 뽑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수령 밑에 있는 향리를 이용해서 수탈하는 거예요. 누구를? 백성을. 백성을 수탈할 때 그냥 돈 뜯을 수 없잖아요. 깡패 아니니까. 그럼 뭘로 수탈하냐면 세금으로 수탈하는 거예요. 세금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고 악랄하게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정, 아까 앞서 나왔잖아요. 전세, 전정의 경우에는 황무지, 농사를 짓지도 않는 데다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쌀을 관청으로 옮겨야 되는데 야, 쌀 10두를 내 라고 하는데 10두가 아니라 20두를 내래요. 왜냐냐? 옮길 때 손실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부가세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화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군정이에요. 죽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군정은 원래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성에게 군포 한 필을 부과하는 세금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쁜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군포를 납부하라고 하고,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 등에 엎여있는 아기한테도 군포를 납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긋난 거잖아요. 이게 군정의 표단이고, 환정은 약간 더 억울해요. 지금 환곡이라고 하는데, 환정은 뭐냐? 환곡은 뭐냐? 흉년이 들거나 봄에 곡식이 부족할 때 빈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에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데, 문제는 빌려주고 갚을 때 원래 이자를 조금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항상 유지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관청에서 이것을 운용했는데, 관청에 있는 못된 수령이나 향리가 야, 돈 내가지고 관직 산 거 그대로 보존해야지, 세금으로 뜯어 먹어야지, 이러고만 먹으면 곡식을
그냥 툭 빌려주는 거예요. 이 농민들은 곡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곡식을 빌려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빌려주는 거예요. 야, 곡식 가져가. 근데 곡식을 봤더니 대부분이 쌀이 아니라 모래나 겨가 섞여 있어서 절반 정도는 잘못된 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철에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받는 거죠. 절반 정도 더 받는 거죠.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빚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빌려주기 때문에 환곡은 세금은 아니었는데 마치 세금처럼 운영이 됐던, 그래서 조선 말기의 세 가지 세금제도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던 이유는 운영 과정에서 폐단도 있었고, 토지 소유의 불균형도 있었고, 지주와 소작인 간의 관계도 있었고, 양반과 상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잘못된 정치 현상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조선이 정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삼정의 문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자, 마지막 탐구교실에 다시 삼정의 문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1번을 보면 정민규가 쓴 군정에 대한 탄식, 군정탄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지아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세상을 떴으나 뱃속에 아기는 있었지요. 천행으로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기 베네털도 마르기 전에 아직 깐난쟁인데 이 장이 관과에 알려 군에게 충원되었네요. 군포를 내라는 거죠. 포대기에 쌓인 채 갓난아기 장정으로 군적에 올려서 문이 닳도록 찾아와 군포를 바치다라고 독촉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는 군역을 지니고 있으니까 관가에 와서, 야, 군포 못 내? 빨리 와서 점호 받아. 그래서 관가에 점호를 받으러 갔는데 지금 남편도 잃었던 이 부인이, 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관가까지 갑니까? 아이를 얻고 관가에 점호를 받아가서 막 호된 일을 당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애기가 이미 죽은 거예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음이 답답하고. 정약용의 하일대주, 여름날 술에 마주하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빌려주고 빌리는 건 양쪽 다 원해야지. 빌려준다? 환곡이겠죠. 억지로 시행하면 불편한 것이다. 온 땅을 돌아봐도 모두 고개를 저을 뿐 빌리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봄철에 좀 먹은 쌀 한 마를 받고서 가을에 온전한 쌀 두 마를 바치고, 게다가 좀 먹은 쌀값 돈으로 내라 하니 온전한 쌀 판 돈을 바칠 수밖에. 이익으로 남은 것은 교활한 관리만 살을 찌워 한 번 벼슬 길에 천마지기 땅이 생기고, 쓰라린 고초는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니 휘두르는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진다. 막 미치겠죠.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이제 하일대주 말고도 애절량이라는 글도 있는데, 이게 또 약간 그런 내용이라서 또 이렇게 공개된 온라인 남길 수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음 너무 불편한데 저렇게 띠용 삐용 이런 배경화, 지금 선생님이 계속 잘못 듣었다고 고민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문제는 한번 봅시다. 자료 1에서 관리들이 아이를 군적에 올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한 군포 수입을 메우거나, 더 중요하게는 관리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2번 문제, 자료 2를 참고해서 환곡이 백성들에게 강제로 분배된 이유? 부족한 세금을 메우거나, 또는 관리들이 환곡의 이자를 착복하기 위해서겠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문제 3번 있는데 답답한 마음이기 때문에 3번 문제 못 풀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